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는요,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문자와 상당히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프로그램 그 문자 소개 재밌지 않습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어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수위가 높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 영향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까 이제? 지난 2일 우리의 국무회의격인 일본 가계에서 한국을 백색 국가로 제외를 결정을 했고요. 예정대로 어제 개정된 수출무역 관리령을 공포했습니다. 관심은 그러면 추가 수출 규제 품목이 뭐냐 여기에 쏠렸는데, 물론 이제 일본 정부가 지금 이 1,100여 개 전략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품목 가운데 이 포괄 허가가 아니라 어떤 품목을 개발 허가로 이제 전환할지 여부가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걸 발표하지 않은 거예요. 네. 이 발표하지 않은 게 중소기업들은 더 불안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색 국가 제외는 어차피 불가피합니다. 예정부터 어제 기준일로 해서 21일 지난 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국이 하는 거 봐서 2차 규제 품목을 발표할 타이밍을 졸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새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일본산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는 28일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입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들은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이 바뀐 수입 절차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는 전략 물자를 1,194개 품목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 가운데 좀 대체가 좀 안 된다,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 159개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일본서 수입하는 품목이 전략 물자인지 중소기업이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네. 어제 설명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요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거래하는 일본 수출업자한테 물어봐라. 네. 이게 물론 좀 당연히 황당한 대답 아닙니까?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이 네. 잘 알겠죠. 네. 근데 일본 정부가 이제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 수출업자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출입 심사 증명을 먼저 써봐라. 그러면 나중에 알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일본을 통해서 아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지금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산자부 산하의 전략물자 관리원이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통제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 네. 지금까지는 일본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동되는 게 있는데, 일본이 사실은 그동안은 이렇게 수출 우대 심사국을 백색, 이제 화이트 리스트라고 했는데 두 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백색 국가, 비백색 국가. 네. 이걸 이번에 우리를 강등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로 구별합니다. 어떻게? 그룹 그러니까? A, B, C, D.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백색 국가 A는 26개 국가는 A 그룹은 놔둬요. 네. 우리는 B로 강등시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에 맞서서 오늘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 1,700여 개 전략물자 수출품이 있어요. 네. 이게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는 두 군데 가지역, 나지역으로 구별하는데 네. 우리도 일본처럼 다지역 새로 신설해서 거기다 일본을 강등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한국이 전략물자 품목은 어떤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기업이 이 전략물자관리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가들로부터 15일 이내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B그룹으로 강등됐고 우리도 일본을 나 그룹으로 집어넣겠다. 다 그룹으로. 다 그룹으로. 신설돼. 그렇군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CP라고 해서 일본에서 인정한 그 우수 인증 기업과 거래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특별 포괄 허가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존하고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어떤 그 여유, 협상의 그렇죠. 여지를 남겨놓은 건데요. 네네. 특히나 대기업이에요. 이게 우수 인증이라는 건 얘네는 자율적으로 해도 수출 관리를 잘해. 그렇죠. 이런 일본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네. 수출입 심사를 그다음 똑같이 백색 국가처럼 인정을 해주겠다. 한번 이제 심사 통과하면 3년까지는 정부 심사 받지 말아라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은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거든요, 일본에.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은 그런 인증받는 기업이 적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이것도 또 일본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일부 정부가 지금은 사실 전략물자뿐만이 아니라 비전략물자도 사실은 올캐치 규제에 의해서 이거를 또 바꿀 수 있어요. 의미대로. 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수출 규제 품목은 상당히 폭넓게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낙연 총리가 일본의 그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 얘기를 처음에 나왔을 때 CP 기업하고 거래하면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팁을 알려준 게 있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또 보기에는 저렇게 알려주면 일본이 또 당연하죠. 그거를 못하게 할 텐데 걱정이네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건 또 그대로 놔둬서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외에는 지금 발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달라진 게 사실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아베가 가장 꺼리는 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의 지금 압류자산 우리 현금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 한 결과 보겠다는 거고 또 하나 오늘 24일에 지소미아 한일 정보군사 이제 고위 협정 한국이 먼저 폐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결과를 지켜본 후에 실행에 옮기겠다는 거예요. 일본의 의도는 그겁니다. 늘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한국 측이 먼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 얘기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 이 규제하는 품목과 선은 일본 정부 마음대로입니다. 어쨌든 일본이 참 계산기를 계속 두드리면서 우리한테 나 셋까지 셌어 빨리 해. 나 둘반 셀 거야 빨리 해. 이런 얘기를 좀 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다 꼼꼼하게 체크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이 편협한 그걸 모르겠어요. 우회 방법을. 네, 알겠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지금 격화되고 있는 중인데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인 전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중구청에서 노노재팬 현수막 사건 보면서 우리 시민 국민들이 일부 공무원보다 일부 정치인보다 훨씬 더 현명하다. 의식이 성숙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긴 싸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하는데요. 우리의 적은 일본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본 정부의 극우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관광객 환영으로 방탄소년단 아미 회원이고요. 한국 드라마 광팬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환대해주고 우리가 화난 이유를 일본 국민이 아니라 일본 극우 정치인이라고 조목조목 사실 설명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사실 서울 한복판에서 한국인이 100명이 타도 아베를 외친다 하더라도 일본인 국민 한 명이 아베한테 등 돌리는 것이 아베 정권은 더 신경이 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국민 광범위하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와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국내 관광 활성화에 대한 정책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발 민간 교육까지 막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금 수십 년간 해왔던 청소년 교육까지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제를 요청했는데 이 관이 개입하게 되면 나중에 일본의 소송이 빌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구구절절이 다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뭐냐 이게 도대체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2의 사드 파문까지 갈까요? 미국 참 나빠요. 정말 나빠요. 계속해서 청구서 날리고 있어요. 방위비 더 내라, 호르무즈에 파병해라. 여기다가 지금 미사일 지금 중거리 미사일 배치할 테니까 한국, 일본, 호주 꼭 집어서 좀 준비해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분 나쁜 건 그 미사일 너네 때문에 우리가 갖다 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위비 더 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정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드 이상으로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 좌시하지 않겠다. 대응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제발 한국, 일본이
이제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지 말라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명분이 있던 사드와는 좀 달라요. 사거리가 3,000km 이상이란 말입니다. 네. 이건 분명히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는 미중 사이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게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아유 그런 거 없다. 아직 계획도 없다. 뭐 얘기도 안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전에 이미 통보받은 것도 나중에 급하게 꺼내요. 아 원래 이렇게 부인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마지 못해. 우리 정부 우리가 한 달 전에 이미 네. 우리 좀 비자도 북한 방문한 사람 비자 못 온다. 네. 니네 승인하고 나 전자 발권이 안 되니 네. 건건이 다 승인 받아라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네. 한 달 전에 이미 통보가 왔었던 겁니다. 아 근데 미리 안 알려주는 거는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또 대승적 차원의 배려인가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물어보고 싶은 게요. 분양가 상한제? 너무 시끄러웠는데. 맞습니다. 30초로. 다음 주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택지에도 시행을 합니다. 네. 이미 강남 재건축은 이것 때문에 좀 가격이 내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새 아파트에 지금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나 관심은 관리 처분 인가. 이미 아파트 다 이제 헐어놓고 새 집 질 준비하고 있는 데까지 포함될 거냐. 네. 그리고 과연 이 이득은 누구한테 가게 할 거냐. 전매 제한을 좀 얼마나 더 강화할 거냐. 이런 걸 초점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부숴놓고 새로 지으려는 데는 못하겠죠. 그거는 헌법상의 문제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급표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안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좋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여론요정 뚱커벨이 가지고 오는 여론 택배 상자. 제가 매주마다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저 보고 싶으셨죠? 너무 보고 싶었죠.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는지 우리 뚱커벨이 가지고 온 여론 택배 상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의 여론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네, 왜 뚱커벨인지 아십니까? 뚱뚱하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원래 팅커벨이 귀여운 요정이잖아요. 근데 좀 얄미워요. 솔직히 말하면 피터팬에서.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제가 먹는 마카롱은 뚱카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배종찬 선생님은 되게 사람이 넉넉하고 품이 넓어서 네. 그 팅커벨하고 조금 이렇게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하다 해서 우리가 일부러 뚱커벨을 지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해봐야 될 것은 한일 여론조사의 진실입니다. 우선 네.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로 가면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일본 언론에서는 지금의 한국민들의 분노한 여론이 사실이냐 이걸 또 궁금해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본 방송신문에서는 이게 분노한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다가 아닐 거다. 네네. 사실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분노. 가수 아이유의 3단 고음이 아니라 3단 분노입니다. 네, 먼저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불매운동으로 시작했는데 네. 자, 이제 지소미아 파기 주장, 올림픽 보이콧까지 이어진 것이거든요. 3단 분노입니다. 네. 먼저 올림픽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 후쿠시마산 방사능 농수산물 안전 논란에다 이 반일, 항일 감정까지 겹쳐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여론으로 확산됐습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를 받아서 지난 2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502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9%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후쿠시마 농산물이 제공되는 내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궁금할 것입니다. 그렇죠. 가까운 이웃 나라가 불참한다면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거든요. 근데 보이콧해야 된다. 10명 중 7명이 육박했습니다. 68.9%는 보이콧해야 된다. 도쿄올림픽. 네. 보이콧 반대는 21.6%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냥 간이 조사를 잠깐 해봤더니요. 네. 정말 그 왔던 문자 중에서 한 8개 정도, 그러니까 10개면 그중 8개 정도가 보이콧에 찬성하는 의견이긴 했습니다. 좀 비슷한 양상으로 나온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국민들도 선수들이 지금 피땀 흘려서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정도 되면 웬만하면 올림픽은 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 여론이죠. 게다가 들으셨죠? 네. 그린피스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배출 우려까지 이야기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불안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인터뷰한 거에 보면은 방사능 수치가 아무리 낮게 나와도 무조건 위험하다.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국민들에게 걱정스러운 점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실 확인은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은 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올림픽 때도 사용하겠다는 입장. 그렇죠. 또 후쿠시마 인근에서도 경기가 열리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항일 감정까지도 있으면서 이 올림픽 보이콧 여론이 국민청원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잠깐 이거는 조금 뜬금없는 질문이기도 한데 네. 본질적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그 여론조사 응답률이 이번에 그러니까 이 보이콧과 관련돼서 네. 말씀해 주시면서 응답률이 4.9%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면 너무 응답률이 적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응답률과 신뢰도는 상관관계가 사실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이 응답률 수치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의 지금의 여론조사의 응답 문화가 상당히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올리면 좋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과 연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주 신뢰로운 조사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올림픽 보이콧 여론이 뜨겁게 나타나고 있는 배경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 걱정 이런 것 그렇죠. 때문일 조금 전에 텐데요. 말씀드렸는데. 네. 네. 그럼 이것하고 연결지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한 여론이지 않습니까?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심지어는 노 재팬이 아니라 네네. 노 일본 제품 안 사기, 일본 안 가기, 그다음에 이제는 노 재팬. 마지막에 세 번째 노는 아베? 도쿄 올림픽까지도 보이콧하는 데 포함되는데 그만큼 이제 분노가 확산되는데 네. 이전에는 한 10명 중 6명이 했다면 이제는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불매 운동에 대해서 동참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우리 여론조사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문자 주세요. 샵 0945, 우물정크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데요. 제가 아까 우리, 프로그램 좀 바뀌고 난 다음에 문자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했더니 더 수가 팍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반성할 테니까 잘 보내주시고요. 다시 이제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콩쿠벨이 재밌기 때문에 이제는 문자가 쇄도할 겁니다. 그럴까요? 네네.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아까 하시던 말씀에 연결 지어서 특히 이 불매 운동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 여론이 더 확산되더라.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일본이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동안 그래요? 예. 한국 여론에 대해서 무심해왔지만 네네. 일본이 그래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미래의 한일 관계 중요한 게 20대인데 그러네요.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어요.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많고 일본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 20대였고 네네. 또 초반에 불매 운동 참여율이 다소 낮은 편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일본이 계속해서 2차 가해 경제 도발을 해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불매 운동 참여 의향이 적극적인 연령대가 20대로 나타났습니다. 행동한 20대네요, 이제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예. 부분은 일본도 아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네요. 4867 문자 쓰시는 분, 배 소장님 귀여우세요. 흐흐흐. 귀여우세요까지 했으면 제가 믿을 텐데 흐흐흐가 좀. 이분이 저를 귀엽게 봐줄 정도면 시력이 한 3.0 정도는 돼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제가 준비한 거 있는데요. 네. 지소미아 관련 여론도 좋지 않다고요? 나쁩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데 이 여당에서는 우리를 적대시하는 일본과 왜 정보 교류를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달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좋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 소장께서 말씀 주셨는데 네네. 이달 말에 우리가 지소미아를 파괴하려면 이 8월 24일이 운명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이 시행령이 이제 본격 이제 진행되는 것이 네. 28일이거든요. 네. 과연 지소미아 파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전격 시행 이 부분이 8월 24일과 28일 연이었기 때문에 매우 운명의 한 주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신중하기는 합니다. 이 한미일 이 동북아 안보 연대도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괴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우리 국민 여론은 이렇게 적대시하는 일본과 왜 정보 교류를 해야 되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비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 조사를 거쳐서 그런 절차 끝에 우리나라를 제외했다 말은 하긴 했는데요. 네. 의견 수렴 조사 이게 좀 문제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여론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우리는 3단 분노인데 네네. 일본의 여론은 3단 도발입니다. 도발이요? 네. 네. 어떻게? 이번에 8월 2일 날 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고 가기에서 결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다.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수집된 의견은 한 4만여 건 이상이 되고 이 95%가 한국을 백색 국가 제외에 찬성한다. 그렇죠. 그렇게 났죠.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러면 일본 국민 대다수는 한국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인가? 그렇죠. 이 백색 국가에서 배제할 정도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잘했다고 그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발표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 의견을 물어봤고 수렴을 했는지 그리고 네. 또 어떻게 질문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결과만 듣는 일본 국민들은 그래 같이 일본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을 참 싫어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설문조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것이 일본의 국민들의 대표성이 있는 여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도발을 저지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발표 났을 때 뭘 같이 얘기했냐면 아베에 대한 지지율이 4% 올라갔다. 그렇죠. 그걸 같이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55% 정도가 찬성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수치만 그렇게 발표를 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말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걸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냥 결과만 발표하니까 마치 일본 국민들에게는 잘못된 여론을 네. 또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네요. 네. 첫 번째 도발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여론조사도 제각기 다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기관에서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어떤 조사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찬성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네. 요미우리 신문이나 산케이 신문 상당히 보수적이고 좀 우경화된 신문이라는 분석을 그렇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 신문들에서 조사를 하면은 거의 60, 70%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사하는 주체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여론조사를 할 때 네. 의뢰받은 언론사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기관의 이름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신문에서 조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그 신문의 성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또 하나는 네. 어떻게 물어봤는지를 잘 밝히질 않습니다. 문항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렇죠. 사실은.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유도가 응답자의 되잖아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또 이 NHK에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40%가 넘지만 네. 어느 쪽이라고 응답하기 어렵다도 30%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이 설문조사를 받을 때, 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 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에게 물어보니까 네. 대답하기가 사실 애매한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2차 도발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요. 네. 이 실제 요미우리 신문이 5월 달에 이 일본 국민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했더니 조사 결과는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가 10명 중 7명이 넘었거든요. 문 대통령을 신뢰하지 네. 않는다? 그런데 네. 일본 국민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 대통령에 대해서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 네. 내용이 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네.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밝히지 않고 일본 국민들이 사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도 문제인데 자 일본의 경우에는 이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최근에 이 요미우리 신문의 경우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국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렇죠. 또 이 보수적인 신문이죠. 우경화된 신문인 우경화 산케이? 성향이 강한 신문인 네. 산케이 신문에서는 칼럼니스트의 글을 통해서 한국은 응석바지. 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고. 근데 아사히 신문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하더라도 아사히 신문의 지지율 추이는 대체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요. 그렇죠. 아사히 신문이나 마이니치가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사히 신문의 경우에는 양국이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관계를 수복, 리커버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신문의 성향에 따라서 네, 이 조사 응답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2차 도발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특히 좀 순종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 설문의 문항이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응답을 유도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 한국 사람보다. 그렇죠. 이런 이제 얘기가 전화 조사를 하게 되면은 예. 아무래도 좀 바람직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일본 그렇죠. 뭔가 응답자들의 대답을 속성이죠. 잘해주고 싶은 그 그래서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일본의 예.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거의 이 조사가 잘 안 되는데 우편 조사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안이 유지되는 것, 네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응답을 할 때 조사를 응할 때 훨씬 더 객관적인 조사, 이 객관적이고 대표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 방법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전화조사로 이것이 정부의 결정입니다. 네.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정부의 결정을 반대한다고 직접적으로 응답하기가 곤란하죠. 이 전화조사에서는 일본의 문화상 상당히 곤란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아니 근데 우편조사도 응답합니까? 우리는 전화도 귀찮은데. 정말 대단한 이게 사람들이네요. 문화가 다른 거죠. 네. 일본의 경우에는요. 심지어는 이 우편조사의 응답률이 거의 50%가 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진짜 특이한 나라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네. 독도 관련 조사는 더 가관이라고 그러던데 어때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3차 도발입니다. 이게 3차 도발이에요? 네. 이건 정말 제대로 제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뚱커벨 수사대를 급파했습니다. 그런데 네. 2013년에요. 네. 독도 관련 조사를 했는데 일본 정부가 실시를 했습니다. 일본 국민 90% 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네. 이 설문조사가 어떻게 되냐면 거의 한 페이지 가량을 우편조사인데 자 독도가 왜 일본 땅인지를 한 페이지 가량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 자기네가 막 미리 해줘요. 한 설명하면서. 페이지 설명을 합니다. 예. 한 페이지 가량. 그다음 질문이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이게 진짜. 3차 도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조사를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 조사 결과를 아시아 각국에다가 또 뿌려요? 기업인들에게 뿌립니다. 그랬더니 네. 아시아의 기업인들은 마치 우리 땅이죠.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이럴 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여론조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네. 뚱커벨이 일본 출장을 한번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출장비는 못 드립니다. 노 변호사님 좀 개인적으로 좀 대해주시고요. 네, 알아서 다녀오시고요. 네. 지금 그 문자 왔는데요. 뭐 대부분의 문자가 뚱커벨 너무 귀여워요. 배 소장님 귀여우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주셨습니다. 702 쓰시는 분이 여론조사 대가 지불하면 응답률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를 꼭 좀 해달라고 그러네요. 아직까지 그 부분이 법이 정비가 안 됐는데 또 선거 네.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이 비용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에 법상에 또 문제점이 아직 그렇죠. 정비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좀 개선된다면 네. 훨씬 더 응답률이 높아질 것으로 네. 예상됩니다. 오늘 뚱커벨과의 유쾌한 여론 택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 역사의 관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이죠.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좀 똑바로 들여다보자 이런 의도로 만든 코너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엄마부대라고 하는 그 단체의 주옥순 대표가 아베 수상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아베 수상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시민 상식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아무리 일부러 그렇게 했을 거라고 짐작은 가더라도. 일제강점기의 친일파를 바라보는 기분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중근 의거 직후에 네. 좀 사욕을 품은 일부 지식인들이 일본에 대신 사죄한다. 사죄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요. 또 그중에 일부는 진사사절단 따로 꾸려서 가기도 했고요. 네. 뭐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또 이토 죽은 다음에 이 민족의 은인인 이토 히로부미의 동상 세우자 이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예컨대 안중근 의거가 워낙 큰 사건이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내에서는 이제 메이지의 원훈으로 그렇죠.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친일파가 그럴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 보면서 좀 한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면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아, 이해가 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뭐 네. 자기가 사욕을 위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네. 또 위기의식 때문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네. 제가 뭐 30년 넘게 역사 공부하면서 자료 속에 좀 친일 발언들, 친일파들의 좀 매국적인 행태들 참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지금 뭐 이게 우리가 먼저 도발한 사례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렇죠. 무엇을 사죄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데 네. 한국인을 대표해서 사죄한다는 이야기를 일본 방송들이 있는 곳에 일본어 팻말을 들고 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좀 뭐랄까요? 하여튼 제가 이제껏 본 친일 몰입애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이제 행동이었다. 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강제징용 근로자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결국 피해자의 당사자인데 나는 뭐 돈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다 이렇게 아니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문제는 아니죠. 개인적인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네. 그 사람이 그걸로 어떤 이득을 얻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네네. 맨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죠. 이건 뭐 국적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이제 그만하죠. 도저히 좀 제가 방송 나와서 이렇게 화가 나본 적은 없는데 네네.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정말 견디기 좀 어려울 정도로 화가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서영호 중구청장이 노재팬 깃발을 곳곳에 내걸었다가 철거하는 해프닝이 있었었는데 물론 사과의 뜻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사이를 이간하거나 일본과 한국 사이의 전쟁은 아니다. 이 문제는 네.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를 시도하는 아베 정권과 일본 우파의 혐한의식에 기초한 이제 대한 모욕 정책 이거거든요. 그 정책에 대해서 정확히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처하는 것은 아베 정부가 행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 정도이고 나머지는 시민들의 이제 자발적인 운동으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전개한다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일본 일제 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슨 뭐 이게 어떤 언론이 사주했거나 정부가 뒤에서 부추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벌여왔던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거기에서 이제 상징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노재팬이라고 하는 구호를 만들었던 것이지 그것이 노재팬 전체는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이 국가적 입장은 아니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제 지자체장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자기 말로는 의병이 나서면 관군도 나서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좀 어이없는 이야기죠. 시민운동에 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전혀 적절치 못한 일이었죠. 네, 사실 제가 그래서 서영호 중구청장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다. 전화로. 네. 따로 물어봤더니 본인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그걸로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예. 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를 역사의 시선으로 볼까요?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입니까? 2차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고요. 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네. 문제는 이제 한일 간에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공고히 결합해 있었던 이제 경제적 상호 협력 관계 또는 상호 의존 관계가 오히려 이제 전쟁에 또는 이제 대립을 격화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 어땠는가. 요 얘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하고 일본은 그동안에 필요에 의해서 약간 좀 위태위태하게 동맹하고 협력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번에 조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닐까요? 필요에 의해서라고 얘기가 좀 누구의 필요냐라고 하는 상호 양국의 필요라고 해야 되는가? 양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것인지 네네. 양국의 또 어떤 그룹들이 주체가 되는 것인지 양국의 또 어떤 그룹 다른 거겠죠. 네. 그런 게 다른 거라서요. 사실 일단 해방 무렵의 상황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해방 당시에 남북한은 이제 통일돼 있었고 하나였었고요. 네. 이 조선이 이제 일본 경제권에 편입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수출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네. 이출 이입이라고 불렀어요. 이출이입이요. 따로 수출 수입이 아니라. 근데 전체 조선의 무역 규모에서 보자면 일본으로의 해방 무렵에 네. 일본과의 무역 규모가 한 70% 이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식민지였으니까. 네. 나머지 30% 채 안 되는 것이 대만주 무역, 대중국 무역, 또 일부 이제 동남아시아 무역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던 상태에서 해방이 되고 일본과의 경제 관계가 일단 단절이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에서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면 현재 이제 한국이 세계 수출 11위의 대국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수출 70%가 끊겨버린다. 수입되던 물자의 80% 가까이가 80% 이상이 끊겨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런 상태가 해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방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실제로 일본과 교역을 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 그 대다수였고요. 또 그 물건을 의존해 살던 사람들한테는 마음은 해방인데 몸은 지옥에 빠져드는 거죠. 그러네요. 상황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일 무역으로 수출하던 것이 다 차단돼 버리고 일본에서 수입해 쓰던 것들이 다 안 들어오고 완전히 조절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상황에 놓여졌던 것이고 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마카오, 홍콩 무역이나 미국의 원조, 긴급 원조로 근근히 떼어나갔는데 요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일본의 경제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곤경을 겪을 것인가라고 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상상을 해도 해방 직후의 현상에는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이건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네. 계속 밀무역이라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일본도 전쟁으로 생산 기반이 거의 파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네. 충분한 물자를 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심지어 대학에서는 공부할 책이 없었어. 일제강점기 한국 대학 교재가 한 권도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대학은 문을 열고 가르치니까 저 군산항에는 일본에서 이제 헌책방에서 흘러나온 이제 대학 교재들을 파는 이제 책 시장이 열렸고 그걸 또 사다가 한국 대학생들에게 파는 일들이 벌어질 만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밀무역이 진행되곤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 관계에서 일본의 일방적으로 유리한 관계가 맺어진 것은 뭐 다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결국 일본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요시다 시게루 총리가 6.25를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양국의 그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양국을 떠나서 일단 좀 전쟁이 터지면 무기 그다음에 군인용 그렇죠. 피복, 네. 피난민용 이불과 비상 의료 등 수많은 물자들이 필요하게 되죠. 네.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에 있었고 한국 내는 전쟁터였기 때문에 한국 내 생산시설이 파괴된 채 재건도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네. 수많은 일본 물자를 통해서 일본에서 생산해서 한국 전에 투입해야 했던 것이죠. 일본은 뭐 군수산업이 이제 태평양 전쟁 당시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군수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총알이라든가 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국인들이 극심한 물자 결핍 때문에 의복, 그다음에 이불 이런 것들까지 양말 이런 것들까지 전부 일본산으로 공급을 했어요. 근데 네. 당시 한국인들의 이제 회고를 보면 네. 미군에 납품하는 물건하고 한국군하고 한국인들에게 주는 물건하고는 품질 차이가 현격했대요. 가격은 같은데. 가격은 같은데. 예. 네. 이제 쉽게 말하면 한국인들을 가지고 속여서
해먹은 거죠. 네. 이런 기반이 있어 한일 이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일본인들의 혐한 의식과 한국인들은 나쁜 물건을 비싸게 팔아도 된다. 전쟁 중에 급하니까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한국을 딛고 경제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일본은 우리를 항상 딛고 밟고 이러고 일어나고 있군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못다한 얘기 너무 많은데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유영 교수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노영의 출발 새 아침은 내일 아침 7시 15분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